위원장하고 바로 남북한 동맹조약을 군사 동맹조약을 갖다 바로 면제부리는 게 어떡하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또 한편으로 평화협정을 갖다 맺어가지고 남북한의 경제협력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거를 우리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의원님께서 한번 강평을 해주십시오. 예. 예, 아주 핵심적인 질문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예, 그 동맹에 관해서는 뭐 저도 강의도 많이 하고 또 대학원에서 그거 갖고 강좌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한미 동맹이 대전협정으로부터 이제 정식으로 조약 다운 조약이 된 건 53년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다음에 이어질 한미 행정협정 이걸 큰 골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의견은 뭐 드릴 게 없고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이 동맹을 관찰할 때 한미 동맹은 참 정말로 깊이 괴괴한 일단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우선 나토 조약 보면 미국이 나토 국가들과 맺은 동맹은 책 한 권이에요.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 맺은 미일 방위 조약 같은 경우는 매 2년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걸 의회 심문에 받는데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동맹인지가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근데 한미 동맹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종이 쪼가리 한 장이에요. 5개 조약으로 이루어진 조항으로 이루어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기본 규범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나 모호하게 돼 있어가지고 뭘 하자는 동맹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반대로 알고 계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숭배의 대상이 되고 이데올로기가 됐습니다. 이데올로기. 우리가 신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주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 짓을 왜 해야 되느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한미 동맹이 비슷합니다. 다른 나라 동맹하고는 달리 너무나도 이게 뭘 하자는 얘기인지가 없기 때문에 매번 그냥 재확인하고 친선 맺고 우위를 확인하고 혈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가 미국 가서 국립묘지에서 새똥 닦아주고 큰절하다가 또 주한미군 사령관 찾아가서 업어주고 이 짓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짓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데올로기 숭배 대상이 되는 거죠.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업어주니까 다음날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시는 한국 정치인 나한테 데리고 오지 말라. 미국 사람들은 몸에 손대는 거 되게 싫어해. 그걸 양해도 없이 업어줘가지고 그래서 정의당 주한미군 사령부 방문이 무산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들어와서 첫 작품이었는데 못 갔어요. 한국 정치인 오지 말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 당 대표는 남의 몸에 손 안 댑니까? 그래서 관둡시다. 이런 게 많았죠. 그러니까 이 동맹은 전쟁을 수반했고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수반했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됩니다. 한국전쟁 3년간 39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85%가 민간인입니다. 1차 대전 민간인 사망자는 40%, 2차 대전 69%, 한국전쟁 85%, 그것도 인구의 11%가 사망했죠. 그런데 그러한 전쟁 속에서 피어난 동맹이고 또 인류 역사상 어떤 전쟁과도 비견되지 않는 가장 비극적이고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전쟁을 수반한 그게 동맹이 됐는데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느낀 가장 쇼킹한 게 있습니다. 인구의 11%가 사망했다면 여러분들 집집마다 최소한 원 친척이건 한 달이 두 달이 걸치면은 주변에 한국전쟁 희생자가 계십니다. 제가 학생들 100명을 앉혀놓고 질문을 합니다. 집안에 한국전쟁 때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라 그러면 100명 중에 여러 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대략 2명 정도 손을 듭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숙제를 내주죠. 그럴 리가 없다. 부모님한테, 삼촌한테 다시 물어보고 다음 시간에 새로 알게 되는 게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하면은 학점 잘 준다. 이래놓고 다음 시간에 다시 조사하거든요. 4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도 늘 믿지 않죠.
저는 이것도 아니다. 다시 물어봐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물어봐라. 세 번째 설문조사하면 70명으로 늘어나. 우리는 무언가에 합의가 돼 있어요. 과거 전쟁이나 아픈 집안의 역사, 우리 공동체가 겪은 참혹성에 대해서 서로 말하지 않기로, 자식들한테 말을 해주지 않기로 이 나라는 일종의 어떤 침묵의 묵계랄까, 기성세대들은 그 약속을 이미 맺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도 전쟁을 강요하고 또 동맹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과연 한 번이라도 이 동맹과 전쟁의 문제를 아이들하고 제대로 얘기해 봤는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기성세대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슨 인천 상륙작전이 영화가 개봉이 되고 무슨 연평 해전이 개봉이 되고 그거 다 가짜 역사라는 거 우리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삼촌, 작은아버지가 다친 얘기 그 영화에 안 나오거든. 이 역사가 어디로 몽땅 사라지고 오늘날 6월이 되면 전몰 장병만 추모하는 그 행사밖에 없습니다. 민간인 희생자 추념하는 거는 6월 달에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동맹이라는 문제는 전쟁이라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또 그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략되거나 망각되거나 또는 고의로 사실은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의 어떤 이성의 영역에서 정말 용광로처럼 낱낱이 해보된 하나의 어떤 역사적 진실을 논의하기에는 이제는 때가 늦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길 정도로 이제는 잊혀진 역사가 돼버린 겁니다. 이번에 사드가 들어올 때 왜 사람들이 충격을 받냐면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은 사드가 들어오건 엑스밴드가 레이더가 들어오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우리는 그 트라우마가 잠재의식의 깊은 심연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느 날 그것을 일깨워지는 순간 그 노인네들부터 어찌할 바 모르고 전부 다 공포에 질려버리는 이 집단적 트라우마 증세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 정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동맹에 관한 문제는 그 자체로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한민족 공동체가 겪어야만 됐던 어떤 하나의 역사성 속에서 평가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동맹의 문제를 사실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날을 무수히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야 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이 지식과 경험과 정서를 전수해줘야 될 마지막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북한하고 평화협정 문제다 뭐다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우리 그 역사에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가 거의 임무를 방기하는 가운데 이제 이 논의마저도 이제 이런 강의도 할 날이 과연 언제까지 있겠느냐 하는데 굉장히 애석함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그 말씀을 하실 뜻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희도 더 노력하고 좀 역사성을 갖고 진실 앞에 겸손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냥 다섯 개는 가름하고자. 네.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답변 주시고 혹시 또 질문 더 있으시게 한 분 더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드가 들어오는 게 단지 사드가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동맹 하나의 어떤 사령 체제 이게 무서운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왜 무서운 건지, 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하고요. 그런 게 무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정부는 왜 그걸 하려고 하는 건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무섭냐? 저는 사드는 기계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봐요. 사드 자체는 끽해봤자 방어 레이더하고 요격 미사일밖에 없는 하나의 쇳덩어리, 기계덩어리입니다. 문제는 그 무기 체계가 아니라 무기를 지휘하는 지휘 체계에 핵심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지휘 체계.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기 전에 1936년에 국가 대전략을 집대성한 문서는 국방정책대강이라는 문서입니다. 여기에서 제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일본이란 국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뭐라 그랬느냐? 일본은
아시아의 지도국이다. 즉 우리가 대동아공영권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시아의 지도국이기 때문이다.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죠. 1936년에 독일은 파죽지세로 이 파시스트의 군대가 전 유럽을 점령했습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은 일본의 지도부는 우리가 아시아의 독일이 되자. 이러면서 일본이 아시아의 지도국이라고 표명을 하면서 이런 어떤 국가 전략의 대강을 구성하는데 이게 과잉 해석이 되면서 침략 사상으로 무분별하게 주변 국가로 다 뻗어갔던 겁니다. 사드가 왜 무섭냐? 이 지휘 체계는 미국이 전 세계의 그 글로벌 패권을 장악한 유일무이한 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에 지역 패권자가 있습니다. 이걸 뭐 전문 용어로 레지널 헤게몬이라고 그러는데 레지널 헤게몬이 즉 지역의 미국을 대리하는 지도국 이런 걸로서 일본이 이번에 그 아베가 개헌을 추진하면서 기본 사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을 대리한 즉 큰형님을 대신한 명예회장님이 계시면 나는 적어도 아시아 지역의 계열사 사장 정도 되는 지도국으로 부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군사작전에서 구체화되는 게 미사일 방어입니다. 우선은 미국의 그 본토에 있는 하나의 지휘통제본부, 이게 중앙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중앙 컴퓨터가 전 세계 미사일 방어 자산을 다 촘촘하게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정보를 빨아들이는. 그런데 지역에서 거기에 가장 많은 정보를 내주고 미국의 어떤 가이드라인대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 게 아시아에는 일본하고 호주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이제 사드를 배치하고 레이더를 배치하고 거기에 이지스함을 급파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일본 열도에서 미사일 방어를 하기에는 너무 때가 늦고 그 앞으로 방위의 라인을 점점 북상을 시켜야만 일본의 안전이 증진되는데 그러려면 한국이 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어떤 체제가 완결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동맹의 서열이 재편된다. 즉 미국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 세계 패권국이지만은 적어도 지역 패권자로서의 중국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를 서열화하고 이걸 군사작전으로 구체화해 주는 게 미사일 방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마저도 중국을 의식해서 미사일 방어는 안 한다 그랬던 나라가 연구 개발만 한다는 나라가 한 발, 두 발 이제는 들어오더니 이제는 미국의 하이테크놀로지, 즉 미사일 방어의 핵심 기술을 일본이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상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일본이 8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3척 갖느냐 마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열도 전체가 이렇게 둥그런 원으로 대륙을 감싸는 하나의 거대한 레이더 기지처럼 보이거든요. 곳곳에 정보 기지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일본이 거대한 기지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지국가라는 건 일본이 미국의 방위의 최핵심 지역에 되어 있고 그 전방 초소가 이제 한국이 되는 것인데 이런 서열 구조죠. 그러니까 아베는 앞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한국에 절대 사과 안 합니다. 유관 표명도 안 해. 왜? 우리보다 못한 365국가한테 어떻게 고개를 숙여요? 육자회담을 하고 한국이 주변 정세를 주도할 땐 일본이 우리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한테 사실은 패전국으로서 자존심 구기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 같은 나라에 고개 숙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도국인데. 이렇게 동맹의 그 서열이 재편되고 있는 하나의 하이러키, 즉 위계 구조라고 하는 것이 발빠르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로서는 뭐냐? 이제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도당하는 국면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1936년에 국방정책 대강에서 얘기한 일본은 아시아의 지도국이라는 선언으로 저는 회귀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좀 일본이 군사대국화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루려는 자기네 국가의 새로운 품격, 새로운 영향력, 새로운 정치력 이런 것들로 가고 싶은 거죠. 한국은 그 아래 위치시키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용인이 되거나 방치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용을 할 때는 그때는 통일 대박도 물 건너가는 거죠.
한민족이 우리가 주도하는 어떤 통일이랄까 평화 번영의 미래를 과연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변국이 주도하는데 편성해서 거기에 흡수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 평화 번영의 질서가 열리겠느냐? 저는 여기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지금 림팩이라고 태평양에서 하는 다국적 훈련이 있습니다. 그 해군이 하는 것이죠. 이게 일본도 가고 우리도 가고 9개 국가가 갔는데 이번에 미사일 방어 훈련하는데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주도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시각각 확인이 되고 한반도 방위에 이제는 그 일본의 어떤 그 정보력에 우리가 의존하게 되는 순간 이제는 머지않은 날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평양을 폭격하는 이런 어떤 날이 오지 말란 법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지정학적인 변화가 우리한테는 불리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게 뭐 당장 무슨 일을 초래한다기보다 우리 국가 안보라는 건 30년 단위로 봐야 되거든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가 서열 뭐 이런 하이러키가 역전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정치 군사적 질서의 변동이라는 것은 항상 지정학적 열점이 있는 우리로서는 예나 지금이나 위협이었어요.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위협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뭐 약간 오해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미들 파워 중견국가냐? 근데 미안하지만 아직 중견국가가 아닙니다. 약소국가 중견국가의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주변에 큰 나라들이 지정학적인 변동이 일어날 때 그 불안감이 전쟁의 에너지가 어디로 향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재수없게도 열점이 되는 순간 하나의 어떤 화산이 폭발하는 그 활화산이 되는 순간 다른 데는 다 안전해지고 우리만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는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운명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그 주도적인 이런 것들이 정치, 외교 또 국가의 어떤 품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초라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점점 극단적인 말을 해요. 외교적으로 내놓을 카드가 없으니까 오늘 북한에 대해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 대통령 최초로 적어도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북한 붕괴 발언을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을지 국무회의에서 그 얘기했고 8.15 경축사에서는 흡수통합 얘기했고 지금 말이 그냥 막 쏟아지는 극단적인 말이니 왜 저랬느냐? 설 자리가 없어 보여요. 계속 추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게 국가적인 불안으로 계속 축적이 되고 하나씩 둘씩 쌓이고 있다. 저는 그게 불안하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려는가? 이 나라가 가려고 하는 건 어딘가? 우리 아이들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이런 면에서 점점 불안의 시대, 또 위기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그랬다 그러지만 이건 종류가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이건 지정학적 변동이죠. 지정학적 위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로버트 카플란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한 보수주의자인데 우리하고는 관점이 반대인데 저는 그래도 그 사람 책을 읽어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의 한 유명한 말이 지리의 복수라고 했습니다. 지리의 복수. 요즘은 지정학이 말을 한다. 그러면서 상당히 세계 질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얘기해서 몇 년 전에 그 책이 나왔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나가지고 딱 들어맞는 게 지금 한반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 에너지로 우리가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가운데 이제는 강대국 정치,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죠. 이런 강대국 정치에 우리가 자꾸 주도 당하는 이런 양상으로 와서 과연 무슨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결국은 이제는 진보가 거꾸로 국가를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단어만 나와도 우리는 조금 몸서리를 쳤지만은 그러나 현실, 지금의 현재 상황은 이제는 진보가 국가를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안위를. 저는 그래서 이제는 진보 우리의 언어로 안보를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요.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간
이런 우월감 속에서 한국을 계속 깔보고 얕보고 아래에 위치시키는 이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일본의 자신감이라거나 하나 이런 건 군사적인 전략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치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다. 우리도 똑같이 군사력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육자회담을 하고 평화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는 아니랬거든. 그때는 일본은 저 우리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고. 우리한테 정보나 얻으려고 그러고 눈치나 보듯 나가가 이젠 저만큼 앞서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걸 잘했다고 보시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이 자꾸 극단적인 용어가 나오는 거야 이게.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데 저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근데 오늘은 또 국회에서 총을 쏘고 지랄 연병을 합니다. 저 테러 북한에서 테러멀 파견했대 지금. 그래도 탈북자 안전 문제도 재점검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개연성의 영역이 헷갈려지는 거죠. 그러더니 오만 지랄 연병을 다 하는데 선거 때 그 정부 청사에 테러한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2중 3중 방어막 닥치고 뭐 보안 장비가 투입되고 난리 쳤잖아요. 그걸 수험생 한 명이 뚫어버리잖아. 그 사범한 경비망을 뚫고 가서 합격자 발표 바꿔버렸잖아. 그것도 합격자를 지 이름으로 올렸으면 한 명은 빼야 되는데 그건 양심상 못하겠고 하니까 공무원이 합격자 발표하려고 하니까 한 명이 많어. 그래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거야 이게. 감쪽같이 모르고 왔는데 테러 대비 경계령이 내려졌은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수험생 한 명이 뚫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정부가 뭘 한다고 지킨다고 오늘 응급차가 오고 소방차가 오고 경찰 특공대가 오고 군인들이 오고 연실 우리 아까 회의하는데 도서관 앞에서 총질해야 되고 물론 공포탄이지만 나 지금 보다가 아주 지랄 연맹 이러고 있는데 저렇게 해서 딱 지켜놓으면 뒤에가 뚫린다니까. 그것도 엉뚱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뭘 지켰습니까? 뭘 우리가 여태까지 했냐고. 지킨다고 하는데 다 가보십시오. 영평도 완전히 작살났어요. 강정마을 아주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주 접경지역 어디 한 군데 빠꼼한 데가 있는가 물어봐. 안보와 이런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 안보적인 걸 해가지고 왕창 국가의 에너지를 쏟아놓은 그거 다 예외 없이 지옥이 됐어요. 민생이 없어졌어요. 민생이 없는 게 어떻게 안 보입니까? 민생을 지키자고 하는 게 안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데 돌아다니느라고 결국 시간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만은 가는 데마다 사연은 똑같아요. 국가가 안보라는 걸 이유로 주민들에게 다짜고짜 요구한 그 희생이 이제는 인내할 수 있는 임계 상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게 강화도에서, 경기 북부에서, 접경 지역에서 밤새도록 남북 양쪽 확성기가 한번 틀어졌게 막 대북전단 뿌린다 그래요. 이런 거부터 저 남쪽의 강정마을까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 안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보는 이순신의 안보가 아니라 원균이의 안보입니다. 말로만 하다가 왕창 무너지는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킨다고 해가지고 저 뭐 테러가 곧 일어날 것처럼 아주 뭐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만 두고 보십시오. 뚫릴 거 다 뚫려. 그것도 같은 편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 하면서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과시적인 자원을 낭비하는 가짜 안보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자기가 조장한 스트레스에 자기가 힘들어한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극단화되는 강성 대통령이 되는. 그러니까 각하는 위대하신 결단을 해서 사드도 배치하고 이러는데 우병우 정도 그 정도 조금 뭐 잘못했다고 그거 정도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국가 안보를 하는 국군 통수권자인데 이런 식으로 참 좀 위로를 하는 안에선 다 뚫리고. 저는 원균이 아니라 이순신의 안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순신은 지금 현대의 한국군 장교가 됐다면 아마 대령 진급을 못했을 거야. 말하는 거 싸우라 그러면 싫다고 그러고 저기 이건 지는 전쟁이라 그러고
있는 그대로 하는 건 이념을 다 빼버리고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정직하게 받은 것이죠. 그럼 권력자들이 싫어해요. 근데 원균이 보십시오. 얼마나 군인답습니까? 부산 제가 치겠습니다. 외군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놈은 내보내면은 지가 죽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어떤 강경, 강압 그러면서 말로 떠들고 뭔가 과시하기 바쁜 이 정부는 결국 안보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런 행태 자체가 안보의 적이기 때문에. 저런 행태 자체가. 아니 말 길어져 죄송해요.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사실은 저희가 오늘 참 그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수고해 주시고 서서 계속해 주셨는데 우리 김용대 의원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